이번 총선 각 당이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의석들입니다. 물론 국민의당은 최대 40석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주관적 객관적인 수치들이 이렇습니다. 새누리당 150, 더불어민주당 120, 그리고 국민의당 20석입니다. 과연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의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각 이제 15일 남은 지금의 판세는 어떨까요? 사실 이 목표라는 것은 각 당이 내세우고 있는 당위에 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 결과와 비교한 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저희가 권역별로 판세를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지금 15일 남았으니까 아직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의 판세는 어떤지 오늘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분석가고요. 현장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각 지역구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는 저희 YTN의 객원 해설위원인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 오늘 초대했습니다. 이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먼저 18대 지 8년 전 총선 그리고 4년 전 총선 결과부터 보면서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년 전 18대 총선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153석, 통합민주당이 81석, 그때 친박연대가 14석, 무소속이 25석. 이때 무소속이 굉장히 많이 당선됐었네요. 그렇죠. 그때 근데 무소속 중에서는 사실상 친박 무소속 연대라고 이렇게 불렸던 아마 12명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무소속 중에는 지금 한나라당과 친박 연대 그리고 친박 무소속으로 이렇게 보수로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였고 야당의 참패였던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년 전 총선 보겠습니다. 19대 총선에서는 당시 새누리당이 152석, 그리고 민주통합당이 127석, 통합진보당이 13석, 무소속 3석. 당시 민주통합당이 그전 선거에 비하면 훨씬 많이 약진을 했군요. 그렇죠. 수도권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뒀었고, 그리고 19대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이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전국적인 어떤 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지역들을 이렇게 안배를 했기 때문에 네. 고루 좀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선전했던 그런 선거로 평가가 됩니다. 네. 대략 그러니까 최근 두 번의 선거로 봤을 때는 새누리당은 150석을 계속 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현재 의석은 여기서 새누리당의 무소속으로 탈당한 의원들이 나오면서 146석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이 탈당하면서 107석이고 국민의당이 현재 21석, 정의당이 5석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19대 총선을 지역별로 저희가 지역별로 오늘 분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19대 때는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4년 전에는 민주통합당이 수도권에서는 이겼군요. 예, 실제 통합진보당하고 후보 연대를 했기 때문에 단일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더 크게 이긴 성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석수의 격차에 비해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그때 각 지역에서 얻었던 득표율 이 부분은 적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19대 총선에서 만약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 후보가 출마해서 40% 미만으로 득표한 선거구는 8개에 불과합니다. 네. 그 얘기는 그 당시 48개 선거구에서 40개 이상 선거구에서 40% 넘게 득표를 하고도 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선거에서 과연 이제 이 다야구도 야당 후보들이 분열했을 때 그렇게 미세하게 진 선거구들이 어떻게 결과가 바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당시 43대 69니까 압도적으로 야권이 이긴 것 같지만 득표율에서는 내용면에서 그렇습니다. 득표율에서는 몇 퍼센트 차이 났다고요? 실제로 서울에서는 새누리당 후보의 평균 득표율이 45% 정도 됩니다. 그때 두 개 지역에서 이제 새누리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관악갑하고 성북갑 지역,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이제 세 군데 지역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 통합진보당에 이제 후보 자리를 양보했는데 그때 각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실제로 새누리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약간 높습니다. 45% 정도 되고요. 아, 그렇군요. 민주통합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약간 낮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새누리당 후보가 이긴 지역은 격차가 크게 이겼다는 얘기고요. 진 지역은 의석수는 많이 졌지만 득표율 격차가 굉장히 적게 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계속 3% 미만으로 진 지역이 과연 수도권에서 얼마였느냐. 이런 지역들이 이번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분열됐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가. 여기에 지금 계속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충청권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12석, 민주통합당이 10석, 자유선진당 3석. 특이한 점이 있습니까, 여기? 그렇진 않은데,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선진당이, 새누리당하고 합당을 하면서 없어졌죠. 사실상 처음으로 충청권에서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없는 상태 선거가 치러집니다. 근데 이 속에서 과연
이런 새누리당과 선진당의 합당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예. 개별 후보들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표가 갈릴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예측이 어려운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호남 지역은 민주통합당 25석, 통합진보당 3석, 무소속 2석. 여기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구 경북에서는 새누리당이 27석 석권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새누리당이 36석, 민주통합당이 3석, 무소속이 1석을 얻은 결과였습니다. 저희가 이번 총선 권역별 분석 잠시 뒤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제주는 새누리당 9석, 민주통합당 3석. 이 지역에 뭐 좀 특징이 있습니까? 지난 선거에서는 강원도는 새누리당이 이제 모두 압승을 했고요. 또 제주도 같은 경우가 이제 야당이 다 석권하면서 이렇게 갈렸는데 강원도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지난 선거에서는 보수 후보들이 대부분 다 이제 선전하는 예. 그런 결과가 나타났었죠. 이번 예.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도권부터 차례로 자세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도권 지역을 보기 위해서 제일 좀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뭐 바로미터가 되는 지역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과연 그 국민의당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 어떤 식으로 표가 갈릴 것인지 내지는 또 새누리당의 어떤 이제 공천 여파, 파동 그 후폭풍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정당의 어떤 득표력이 더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후보들의 어떤 개인적인 그 힘, 득표력이 더 우선할 것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네. 지역들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자, 같습니다. 그 지역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마포갑입니다. 서울 마포갑은 안대희 후보가 지금 28.1, 노웅래 35.7, 강승규 10.3. 여기서의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뭡니까? 결국 이제 안대희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만약에 이제 정치권에 입문할 경우에 차기 그 대권 잠룡으로까지 불렸던 분입니다만 이 공천 과정에서 이제 불복했던 강승규 후보가 무소속으로 좀 나와 있죠. 이 속에서 이런 흐름들이 여권에서도 결국은 후보가 분열됐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지역인데요. 아마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나름대로 중량급 인사가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후보가 분열됐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이를 좀 주목하게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서울 용산은 새누리당 황춘자 후보가 30.9, 진영 더민주 후보가 34.7%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제 진영 의원이 지금 탈당을 해서 당적을 옮겼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진영 의원이 계속해서 이제 당선됐던 자기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당적을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어떤 그 인지도나 지지층의 어떤 힘이 더 클 것인지 아니면 당적을 옮긴 상황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이제 황춘자 후보가 됐는데 이 부분이 뭐 개인적인 역량의 문제를 떠나서 용산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라는 어떤 그 당심, 표심이 황춘자 후보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당적을 옮겼지만 결국은 진영 후보를 택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주목되는 그런 선거구입니다. 예. 다음 몇 지역만 더 수치만 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노원병은 이준석 32, 안철수 35.3. 이 지역은 야권 연대 안 하겠다고 오늘 다시 한번 안철수 후보가 밝혔고요. 더민주 후보, 황창화 후보가 12.4%로 조사됐고요. 자, 다음입니다. 인천 남동을 조전혁 새누리당 32.8, 더민주 윤관석 36.4. 특별히 덧붙여야 될 설명하실 게 있으면 설명하시고요. 인천 지역은 이제 그 야당의 시당들이 합의를 해서 후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이제 남동을 같은 경우도 여야가 1대1 구도로 붙는 지역인데요. 과연 이제 다당 그 다자 구도가 깨지고 다시 이렇게 여야 1대1 구도가 됐을 때 어떤 리턴 매치거든요.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네.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연대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바로미터 같은 지역, 인천 지역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수도권의 이번 지금까지의 판세를 봤을 때 종합적으로 지금까지의 판세 분석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지금 단계에서는 개별 지역에서 어떤 후보가 이길 것이다, 질 것이다 다 판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이제 여야가 다 각자 공이 인정하는 텃밭들이 있죠. 뭐 강남 뭐 서초 지역에 새누리당 후보가 우세할 것이다. 예. 뭐 이런 어떤 그런 지역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각 당에 배분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결국 그동안 역대 선거에서 매번 그 경합을 벌였거나 또 현재 출마한 후보들을 봤을 때도 뚜렷하게 인물 변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열이 확실치 않은 지역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구도가 과연 일려다야 구도가 형성되는 지역들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 이런 것들을 그 구도의 변수를 놓고
새누리당이 좀 더 선전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난 19대처럼 수도권에서 결국은 야권 후보들이 승리하는 지역이 많을 것인지를 이렇게 판별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개별 지역에 대한 승패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예. 대체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다자구도가 현실화됐을 때는 아무래도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보다는 박빙 지역에서 승률이 더 높을 것이다. 이런 전망 속에서 이렇게 의석수들을 대체적으로 예측을 해보고 이런 과정들 거치면서 각 정당들도 이제 판세 분석을 하고 선거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추정을 해본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수치는 후보 단일화가 야권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산출된 수치인 것이죠? 예, 다자구도가 아무래도 더 많은 지역에서 그대로 끝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산출한 수치입니다. 네. 일부는 될 수 있다는 거 본 겁니까? 이미 지금 시작된 지역들이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단일화하지 않더라도 예. 야당의 두 후보나 세 후보가 있었지만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면서 특정 후보가 독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유권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후보를 이렇게 압축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물리적 단일화가 없더라도 실제로 단일화할 걸 나타내는 지역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예. 또 실제 지금 이제 이미 발표되듯이 각 지역에서 이렇게 단일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당대당 차원의 연대가 없으니까 많은 지역에서 현재 이제 그 후보 등록한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 이런 가정을 두고 대략적인 판세를 분석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상일 대표의 분석 기법에 따른 그 어떤 툴이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분석한 수치는 이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56석, 더불어민주당 61석, 그리고 국민의당은 1석, 정의당이 2석, 무소속이 10석. 무소속은 지금 수도권만 했을 때는 저건 아니고요. 예. 수치가 좀 실제 수도권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석 정도. 예. 자, 그래서 아까 그 지난 4년 전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43석이고 야권이 70석이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새누리당이 12석, 13석이 더 많이 얻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고요. 야권 의석은 그때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야권 후보들이 분산되는 그렇습니다. 3자 구도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그대로 갔을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까지의 판세 분석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변수들이 있겠죠. 다음 충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충청도 몇 개 지역만 좀 여론조사 결과 잠깐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충청 먼저 세종시입니다. 자, 세종은 현재 새누리 32.7,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7.3, 이해찬 무소속 후보가 28.8. 이게 승부를 알 수가 없겠는데요? 예, 결국 이제 이해찬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했고요. 또 더민주에서는 그리고 나서 문흥수 전 판사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국 여기도 야당이 분열된 여기는 사실상 이제 단일화 이슈가 없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개인적인 어떤 인물의 어떤 힘으로 경쟁하는 후보들하고 또 새누리당이라는 당을 업고 출마한 후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일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오늘 그 문흥수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고 다시 한번 공언을 했고요. 주목되는 지역입니다. 다음 몇 개만 더 보시죠. 자, 그러면 충청권 지역별, 정당별 이번 총선의 의석 전망. 새누리당이 30석, 더불어민주당 7석. 수치가 20이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20석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7석. 으로 지금까지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보다 새누리당이 더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아무래도 물론 개별 지역에서의 판세를 지금 다 이렇게 완벽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네. 새누리당과 그 선진당이 합당하면서 그 효과가 분명히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선진당 인사들이 상당수가 새누리당 후보로 이제 당적을 옮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면은 아무래도 새누리당이 좀 더 그 우세한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호남권입니다. 호남권에서의 그 주목할 만한 지역들,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여론의 추이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순천 이정현 22%, 노관규 새 더불어민주당 후보 37%, 구이승 국민의당 후보 13.3%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보를 자막을 통해서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카이로를 향해서 가고 있던 이집트 항공 여객기가 공중에서 납치됐다는 속보입니다. 최근 브뤼셀 테러, 이어서 중동 지역에서 테러가 계속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IS는 지금 궁지에 몰려 있고요. IS가 팔미라까지 지금 빼앗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최후의 발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테러 위협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이 IS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최근에 또 탈레반도 테러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집단인지 알카에다인지 어떤 경쟁이 있는 것인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어쨌건 매우 심각한 지금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이집트 항공의 여객기가 공중에서 납치되는 매우 불행한 사건이 조금 전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판세 분석 지역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아직 15일 남은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호남권은 더불어민주당 15석, 국민의당 12석. 이 지역은 사실은 이 야권의 맹주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 지역에서 관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석된 겁니까? 아직은 사실 개별 선거구들의 결과는 전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최근에 발표된 몇 개 여론조사 그리고 정당 지지도의 흐름을 봤을 때 현재 국민의당이 상당히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는 이제 호남권이지만 전체적으로는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약간은 이제 우세한 흐름을 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개별 지역구의 어떤 승패보다는 전체적인 그 확률의 문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우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판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역구마다 그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서 예상 의석수가 뽑아져 나온 거죠. 그런 부분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합지들의 경우에는 사실 판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아직은 충분히 쌓이지 않았는데요. 네.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전체를 놓고 확률로 어느 쪽이 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됩니다. 예.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지역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 36.9, 김부겸 46.3. 이 지역은 그 기관마다 조금씩 조사 결과가 좀 패턴이 다르던데 어떤 데는 차이가 꽤 나고요. 어떤 데는 좀 좁혀지는 것 같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초기보다는 지금 격차가 좁혀진 결과들이 좀 여러 개 나오는 것 같은데 워낙 관심 지역이다 보니까 다수 언론사에서 그 대구 수성갑 지역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거의 한 2배 정도 스코어에 비해서는 많이 좀 격차가 좁혀진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든 조사에서 김부겸 전 의원이 앞서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이 과연 이제 여당의 텃밭에서 당선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의 이번 정당별 의석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이 20석, 더불어민주당이 1석. 이 한석이 지금 그 수성갑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지역은 김부겸 후보가 이길 것으로 일단 예측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이 4석. 여기는 어딘가요?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 지역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이 무공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당선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요. 또 대구 지역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지금 출마한 지역들이 몇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에서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울주의 강길부 의원 같은 경우도 탈당을 했지만 지역 내에서 상당히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무소속 상태로도 당선 가능성이 꽤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PK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PK 부울경 이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지역들 잠깐 살펴보시죠. 여론조사 추세입니다. 부산 사상 이 지역은 의외로 장제원 무소속 후보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경선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서는데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재미있는 선거구죠. 사실 이제 손수조 후보, 박근혜 키즈라고 불리는 젊은 후보고요. 또 배재정 후보는 이제 사상 지역에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출마하지 않으면서 그 지역을 받았고 그 두 분들이 이제 출마를 했는데 장제원 후보는 어쨌든 이 지역에서 이제 계속 선거를 좀 치렀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탈당을 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요. 과연 이제 그 양 당의 주요한 그 어떤 후광을 얻고 있는 후보들하고 지역에서 텃밭을 일군 후보 사이의 어떤 격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 지역은 어떻게 될 것으로 분석하셨습니까? 현재까지 어떤 여론조사가 아직 많이 쌓이지 않아서 정확한 판별은 어렵습니다만 장제원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 또 이 지역도 여론조사 한두 군데 더 보겠습니다. 경남 김해을 이만기 천하장사 출신 이만기 후보 28.8, 노무현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더민주 후보 44.6. 이 지역은 어떻게 예측하셨습니까?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몇 개 여론조사 발표됐는데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판정 어렵습니다만
친노 패권주의 문제가 그렇게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해 지역에서 김경수 후보의 지지율이 저렇게 높게 나온다는 얘기는 상당히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만기 후보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뭐 스포츠인으로 대중적인 인지도 굉장히 그 강하게 형성돼 있지만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평가 이 부분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상태까지로 봤을 때는 야당의 어떤 승리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판별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의석수 전망입니다. 새누리당 35석, 더불어민주당이 2석으로 예측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은 조금 전 그 김경수 후보 지역하고요. 부산 지역, 그 김해 가불 지역이나 양산 또 부산에서도 이제 그 사하 같은 지역에서는 일부 그 접전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에서 일부 지역에 야당이 승리 가능성이 있는 걸로 봤는데요. 예.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강원 제주 지역입니다. 강원 제주를 일단 한 권역으로 묶었는데요. 이 강원 제주 지역은 어떻게 전망되는지 지난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9석 강원에서 압승을 했었던 자, 이번에는 새누리당 9석 더불어민주당이 2석으로 지난번과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예측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한 석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춘천 지역에서 이번에도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좀 성사가 된 걸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판세 변화가 좀 일부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강원도 전체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여당 우세 지역으로 판별했고요. 제주도에서는 그래도 세 지역 중에 야당 우세 지역이 2군데 정도는 확실한 걸로 이렇게 지금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조금 전 그 전해드린 속보, 이집트 항공기가 납치됐다는 공중에서 납치됐는데 일단 키프로스 라르나카라는 공항으로 착륙을 했고 납치범들이 그곳으로 착륙시켜라라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건 무사히 일단 육지로는 착륙을 했습니다. 공중에서 납치됐고 아마 이 납치범들이 어떤 요구가 있겠죠. 그리고 이 승객들 그리고 승무원들을 인질로 잡아서 뭔가 요구 조건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출발해서 카이로로 가던 그러니까 국내선 항공기였군요. 이 국내선 항공 이집트 항공 여객기가 공중에서 납치됐고 현재 키프로스로 착륙하라는 이 납치범들의 요구에 따라서 키프로스에 착륙했다는 상황까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이걸 합쳐서 권역별을 합쳐서 전체 의석수 지금까지 15일 남은 지금까지의 판세를 토대로 한 전망입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아직 개별 지역구들의 유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정확하게 의석수를 예측하는 것이 의미가 크진 않습니다만 네. 현재 상황에서 일단 일려 다야 구도가 기본적으로 전체 선거를 좀 좌우하는 큰 변수를 작용한다고 보고 일부 지역에서 인물 변수들, 무소속 변수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감안했을 때 현재 흐름 속에서 대체적으로 판세 전체를 예상했을 때 이 정도 흐름이 예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개별 지역구에서 특정한 후보가 이기느냐 지느냐를 정확히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수도권 지역의 변수가 굉장히 큰데요. 수도권 지역에서 현재 122개 선거구 중에 어쨌든 이제 야당 후보가 2명 이상 출마한 지역들이 100곳이 넘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실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은 얼마만큼 이루어질 수 없다 확정하기 어렵고 그게 큰 규모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새누리당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 흐름들을 타지 않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측을 한 결과입니다. 네. 어쨌건 야권의 후보 그 단일화가 안 된 그 3자 구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의 예측. 새누리당이 비례 21석 포함해서 161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15석 포함해서 103석, 국민의당이 비례 6석 포함해서 19석, 정의당이 비례 5석 포함해서 7석, 무소속이 10석 예측됐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사실 무소속이 거의 당선이 어렵습니다만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은평을의 이재호 의원 지역구, 그다음에 인천 남동의 남구의 그 윤상현 의원 지역구라든가 또 성파을 이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무소속 가능성이 좀 일부 있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경남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그 탈당 의원 그리고 호남에서도 한 지역 정도는 그 현재 무소속으로 탈당한 어떤 의원 지역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여당에서 탈당한 분들이 많은데 무소속 당선 지역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정이 됐습니다. 네, 자 다음 있습니다. 자, 이게 광범위한 야권 연대가 그러면 성사될 경우 오늘 많이 요동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후보 개별적인 단일화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당 차원에서 단일화는 없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는데
개별적인 움직임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범위한 움직임으로 확대됐을 때 그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예측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아주 정교하게 지금 각 지역의 어떤 이제 후보 구도나 단일화 여부를 다 판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도권을 놓고 그 단일화 확률을 좀 봤습니다만 보시면은 결국 새누리당은 이제 독립적인 변수가 아니고 야당이 결국 단일화를 전체적으로 이뤄내느냐 못 이뤄내느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증감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당이 전체적인 단일화를 크게 추동해낼 경우에는 실제 새누리당이 아마 과반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만큼 수도권에서 한 20석 정도는 야권의 단일화 이슈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정이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다른 변수들 크게 흔들림이 없다라고 본다면 현재부터 남은 변수는 결국 구도의 변수, 야권 단일화 여부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결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석 정도가 수도권에서 여야가 바뀔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야 의석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142석으로 줄어들고요. 만약에 광범위하게 야권 연대가 성사된다면 더불어민주당 121석으로 늘어나고 국민의당 21석, 정의당은 7석. 자, 아까 조금 전 연대 안 됐을 때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바꿔주시죠. 좀 전 161석이었는데 142석으로 20석 가까이 줄어드는 거고요. 더불어민주당은 103석이었는데 이게 20석 가까이 늘어나는 121석이 되는 것이고 국민의당은 2석이 늘어나는군요. 야권연대 성사되면. 뭐 수도권 쪽에서 현재 이제 그 현역 의원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단일화를 계속 요구를 하고 오히려 역으로 제안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뭐 당 차원은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연대들이 이루어진다면 현역 의원 지역구 일부에서는 국민의당이 의석을 확보하는 그런 식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데 뭐 그런 부분도 이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좀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상보다는 현재 국민의당의 전체적인 어떤 기세, 정당 지지율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연대들이 이루어지더라도 상당수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단일 후보로 이렇게 확정되는 그런 수순을 밟는 지역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역시 최대 변수는 남은 15일 동안의 최대 변수는 야권 연대가 광범위하게 성사되느냐 이 문제다. 그 밖에 다른 이제 15일 동안에 어떤 돌발 변수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변수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분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에서 그래도 역시 가장 큰 변수는 구도의 변수입니다. 구도가 차지하는 선거에 차지하는 비중을 대체적으로 뭐 정확한 어떤 기준은 없지만 거의 70% 이상을 보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이번 총선에서는 야권 분열이라는 이슈로 지금 등장했습니다. 19대 총선에서 야권이 그 후보 단일화 통합을 통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선전한 반면에 지금 정의당까지 3개 야당이 그 분열 상태로 각자 후보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결국 이제 여당은 이번 총선을 이렇게 임하면서 공천 과정에 상당한 갈등을 이렇게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봉합을 했습니다만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직도 그 여진이 남아 있고 총선 이후에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지층에 강한 실망감을 이렇게 주거나 중도층을 되게 등을 돌게 만들 경우에는 또 그 야권 분열 변수에 버금가는 수준의 어떤 악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은 확정이 안 된, 끝나지 않은 변수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투표율 변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야가 야당은 야당끼리 서로 공격을 하고 또 여당은 내부 갈등에 이렇게 매몰되면서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선거 이슈가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뭔가 비전이나 정치를 가지고 승부하는 것들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돌아서면 결국은 야권 연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새누리당은 뭐 내부 갈등, 뭐 친박 문제 이런 것들에 이제 그 매몰되면서 그렇게 될 경우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 어떤 동기가 많이 사라지죠. 그래서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크게 조성이 됐는데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번에 그 사전 투표제가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선거 직전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에 투표를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사전 등록하지 않고도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만약에 그 투표율이 끌어올려지고 사전 투표제를 통해서 이제 직장에 다니는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야당이 좀 유리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여야가 서로 지금 주장하는 심판론이 어느 방향으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은 각 당의 선거 전열을 정비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슈를 갖고 격돌할 부분인데 뭐 여당 쪽에서는 이제 일자리나 노동개혁을 이슈로 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이죠. 핵심적인 어떤 개혁 일자리들을 갖고 야당 심판론, 일하지 않는 국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고 야당에서 이제 경제민주화와 박근혜 정부 실정, 정권 심판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쪽으로 여론이 기울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전체적인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또 있나요? 자, 개별 변수들 3가지를 꼽았는데요. 친박 개파 공천 후유증, 더민주의 컷오프 효과, 국민의당 이 3가지.
어떤 뭐 친박 개파 공천 후유증은 이제 익히 뭐 알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후보들이 탈당해서 출마한 후보들이 돌아올 것이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난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비박계가 얼마나 크게 생존할 것인가 이 문제는 이제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 전체의 그 개파 논쟁이나 지분 문제, 당권 문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더민주 컷오프 문제는 사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이번에 총선에서 물갈이폭을 크게 했고 상대적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개혁 공천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은 현역 의원들이 탈락한 지역에 새로운 후보들 공천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야당 후보로서 인지도를 끌어올려서 야당의 대표 주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 유권자들 눈에는 굉장히 낯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참신하게 보일 것인지 아니면 낯설거나 뭔가 이렇게 비중을 제대로 보이지 못할 경우에는 예. 오히려 그런 개혁 공천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국민의당은 결국 이제 이 야권 통합 분열이라는 문제에서 국민의당이 선전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선전해서 국민의당이 목표한 대로 뭐 40석 규모가 된다고 하면 국민의당 자체의 생존이 크게 열리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태로 끝까지 완주하고 선전하면 선전을 한 것이 오히려 야권의 어떤 그 분열, 패배의 빌미를 줬다라는 책임론에 뒤집어 쓰게 되는 상황에 처하죠. 이렇기 네. 때문에 네. 과연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 것이냐. 그게 야권 분열의 어떤 책임이라는 그 굴레를 벗어날 정도로 선전할 것인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희 대표의 분석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돌발 변수도 예컨대 지난 총선에서는 김용민 후보의 막말 같은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전체 판세를 바꿀 수도 있는 그리고 아직 15일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흐름이 흘러갈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후보 단일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전반적인 대략적인 판세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전화로 인터뷰했고요. 오늘은 이인재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을 전화 인터뷰하겠다고 어제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좀 일정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이인재 선대위원장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일 해설위원, 개건 해설위원의 분석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